미국 정부가 테러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이폰 잠금 해제를 요청했지만 애플이 계속 거부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LA 연방지법까지 나서서 정부에 협조하라고 했지만 애플은 법원 명령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열리는 법원 심리를 기점으로 애플과 FBI의 암호 전쟁은 또 촉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오늘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애플은요, 법원의 명령이 아이폰에 접근하는 뒷문을 만들라는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잠금 해제를 해달라는 것, 어떤 작업에 대한 요청인가요? 작년 12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FBI는 이때 그 총기 테러범이 갖고 있던 그 아이폰을 압수를 했는데요. 네. 문제는 이게 비밀번호로 잠겨 있는 겁니다. 네네. 보통 그렇죠. 예, 그래서 FBI가 이걸 풀려고 시도했는데 잘 안 돼서 법원에 요청을 해서 법원이 애플한테 FBI를 도와줘라 이런 지원 명령을 내린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교수님, 이 FBI 정도의 실력이면 이 애플의 도움이 없이도 스마트폰 암호 해제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그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들은 어떤 수사 목적으로 계속해서 해독 기술을 개발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요새 어떤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네. 여러 어떤 휴대폰 업체라든가 여러 인터넷 업체들이 보안 수준을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 잠금 해제 장치에 그 시간 지연 기술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지연이라는 건 고의로 시간을 이렇게 지연시킨다는 얘기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아이폰 비밀번호 입력이 5번 틀리면 다음번 입력할 때까지는 1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 그렇죠. 또 9번을 틀리면 1시간을 기다려야 되고요. 아하. 10번이 넘으면 아이폰에 있는 자료가 전부 다 삭제가 됩니다. 아하.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시간 지연 장치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산술적으로 봤을 때 우리 보통 그 어떤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네. 비밀번호를 풀 때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모든 비밀번호를 다 네. 넣어보는 겁니다. 네네네. 우리가 전수조사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근데 현재 아이폰의 경우에 6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했을 경우에는 현재 전수조사 기술 능력으로는 144년이 걸립니다. 아이고,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군요. 네네. 자, 그런데 이 정부의 요청, FBI의 요청뿐만 아니라 애플이 이 법원의 명령까지 거부하고 있어요. 네네. 그럼 이렇게까지 거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지금 그 정부에서는 이게 일반 사람들의 휴대폰을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네. 이게 지금 범인, 테러범의 휴대폰을 풀어달라는 건데 그렇죠. 왜 안 도와주냐고 하고 있는 거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이번에 한번 도와주면 네. 모든 나라에서 도와달라고 할 것이다. 아하. 그걸 우리는 감당해낼 수가 없다. 네. 그래서 공개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리고 어떤 도움을 요청하고 지지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교수님, 애플의 이런 결정 어떻게 보세요? 저 지금 외신에서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다 존재합니다. 네네. 제 개인적으로도 찬성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네. 있고요. 다 일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찬성 쪽은 이런 것을 도와주지 않을 경우에 사실은 범죄로 악용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도와주자니 어떤 제3세계나 이런 데서 있을 요청을 아하. 애플이 과연 거부할 수 있겠느냐라는 네. 어떤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쉽지 않군요. 그런데요, 미국에서 이미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이 네네. 테러 예방이나 범죄 수사를 위해서 풀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시작이 됐었다면서요. 시작이 됐죠. 꽤 네. 오래전부터 이런 논의는 시작이 됐고요. 네. 우리가 이것을 1차 암호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정부는 풀어달라고 그러고 업체들은 못 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1차 암호 전쟁 이후에 타협안이 어느 정도는 마련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프리즘 시스템이라는 걸 운영을 했고요. 네네. 이 프리즘 시스템은 애플을 비롯해서 주요 어떤 인터넷 업체, 주요 어떤 휴대폰 제조업체들한테 어떤 그 감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영장이 있으면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그것과 해당되는 어떤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찰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거든요. 네. 문제는 이게 이제 비밀리에 운영이 되어 오다가 네. 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사람이 이걸 네네. 폭로를 해버렸습니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때 뭐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우린 영장을 갖고 와서 법대로 해줬는데 왜 우리한테 그러느냐. 네. 그러다 시민단체한테 문매를 맞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인터넷 업체, 모든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보안 강도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시작합니다. 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제 암호 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걸 이제 2차 암호 전쟁이라고 그러고요. 네. 지금은 아니 아무리 높여도 그렇지 이렇게 너무 네. 높일 수가 있느냐. 아하. 조금은 좀 약하게 해달라. 이런 어떤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암호 전쟁 이렇게 부르셨는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례 아직 없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실은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네. 작년에 이제 카카오톡 논란이 있었죠. 아하. 그래서 메신저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국회에도 출석했었죠. 예. 네. 그래서 현재 국내 어떤 메신저라든가 국내 여러 가지 업체들을 봤을 때 암호화 시키는 기술적 수준은 애플이라든가 외국 업체와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와서 어떤 회사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갔다 하더라도 네. 사용자가 암호화 기능만 켜놓으면 네. 모든 메시지들이 다 암호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풀기 되게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이번에 애플 사태처럼 네. 법원이 이 암호화되는 걸 풀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해줘라 라고 명령했을 때도 과연 그걸 거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네. 조금 미지수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지난해 이 카카오톡 사태와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애플 사태 좀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뭐 우리나라 업체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오면 그게 일단 암호화 됐든 안 돼 있든 간에 데이터를 주는데 네. 애플은 되게 용감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애플이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한 건 아닙니다. 네. 지금은 기술을 지원해 주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한 겁니다. 아하. 그래서 어떤 그 예전 어떤 우리나라 사태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차이가 있군요. 네. 자, 우리나라에서도요. 1990년대 후반부터 이 국가정보원과 정보통신부가 암호 이용 촉진법을 만들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이 이야기는 왜 진척되지 못하고 있나요? 이제 이게 미국에서 1차 암호 전쟁 때 하던 것을 네. 우리도 이제 도입을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네. 미국에서 1차 암호 전쟁 때 했던 것이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암호를 풀고 싶고요. 네. 업체 입장에서는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이 두 가지 상충되는 논리가 부딪히니까 중재안을 만들어낸 겁니다. 외국 같은 데 보시면 미국 여행 같은 거 할 때 TSA 자물쇠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TSA 자물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물쇠에 보시면 열쇠 구멍이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는 그냥 사용자가 열고 닫는 열쇠 구멍이고요. 또 하나는 정부기관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사시 여기 뭐 폭발물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마스터키를 여는 거거든요. 네. 이런 기술을 암호 장치에 넣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마스터키는 뭐 정부가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걸 쪼개서 하나는 시민단체 또 하나는 정부기관 이렇게 갖고 있을 수도 네.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논의는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여론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그걸 넓게 우리나라 전체에 적용하지는 않고 네. 그냥 기술 검토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이 현대 사회에서 테러 예방 혹은 범죄 예방과 사생활 보호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 같은데요. 둘 다 중요한 부분인데 이 균형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 보여서 걱정인데요. 자, 앞으로 이런 일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발생하게 될 것 같은데 좀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딱 어떤 것들을 이거다라고 얘기 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1차 암호 전쟁이 일어나면서 네. 이것을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거, 법적으로 해결하는 거 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관련 논문도 한 300~400편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이런 이야기가 탁 나오면 어떤 정치적인 관점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논의 자체가 아예 진행이 안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우리도 이런 번 기회에 좀 언론에서 이런 걸 공론화시켜서 네. 어떤 좀 합리적인 어떤 그 중재안을 찾도록 네. 공론화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빨리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대안 필요할 것 같으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였습니다.